이렇게 해서 프랑스 와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검색어로 오데 샤또를 검색해야 된다는 거. 네. 이거는 검색어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문화인이고 지식이니까 검색하면 다 이렇게 다시 공부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샴페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프랑스 샴페인을 집중적으로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금융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스파클링 와인에 포커스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프랑스 내에서도 스파클링은 귀하고 왕족이나 귀족들이 마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게 다루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프랑스 북쪽에 샴페인 지역에서만 생산이 되는 거를 샴페인이라고 부르고요. 샴페인 지역이 아닌 부르고뉴나 루아르에서 만들어지는 스파클링 와인은 샴페인이라고 이름 짓지 않고 크레망이라고 부르거나 백로세라고 불러요. 프랑스 내에서도 스파클링 와인의 이름을 부르는 게 천차만별인데 샴페인 지역의 스파클링 와인 있잖아요. 샴페인 지역은 워낙 귀족들이 많이 마시고 고급스러운 스파클링 와인을 생산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와인 가격이 10만 원이에요. 이게 제일 싼 가격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되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내가 아무리 기념비적인 날이라도 매번 이렇게 비싼 와인을 사 먹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기분은 내고 싶은데 돈이 좀 부족해 하면 크레망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가격이 한 4분의 1 정도로 떨어져요. 2만 원, 3만 원대인데 굉장히 상큼한 화이트 와인의 청량한 스파클링을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스토랑에 가서 오늘은 기념비적인 날인데요. 크레망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옆에서 소믈리에가 이분은 와인 좀 아시는 분이구나. 근데 돈이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네, 좀 싼 스파클링 와인을 주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분 대단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네. 그리고 독일 내에서도 조금 부자인 동네에서는 스파클링 와인을 많이 따고 스페인에서도 바르셀로나에서 스파클링을 제일 많이 따고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이태리에서도 밀라노를 중심으로 북쪽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이 스파클링 와인을 제일 많이 따서 와인을 마셔요. 그래서 지역 나라별로 스파클링을 불리우는 이름이 다른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트라고 스파클링의 이름을 명칭을 하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에서 굉장히 많이 스파클링을 많이 마시는데 까마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요번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갈 건데 라고 말하면 좀 재미있고 큰 도시에 가는구나 가우디 건축물 좀 보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와인을 좀 문화생활 한 사람들은 나 그냥 스페인 가서 까바 좀 마시다 오려고 이러면 바르셀로나 가서 놀고 먹고 오겠다라고나 해서 까바 여행 간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쉬운 발음이니까 조금 외워두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포르투갈에서는 에스푸만테, 이탈리아에서는 스푸만테라고 스파클링 와인의 명칭을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포인트요? 파라. 네. 그리고 와인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스파클링 와인을 별로 그거는 초보자들이 마시는 술이라고 잘못 명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파클링 와인은 그 파리바게트에서 먹어봤는데 복숭아 맛이 나고 달달하고 써보려고 맛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좋은 와인들을 따라 만들고 싸게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와정이 되고 이렇게 된 건데 스파클링 와인은 사실 굉장히 드라이하고 상큼하고 여러 가지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와인이거든요. 그래서 와인의 단맛의 정도에 따라 불리우는 명칭이 다른데요. 이렇게 와인병에 브릿이라고 적혀 있는 명칭을 보셨다고 하면 이 와인은 달지 않고 드라이한 타입이고 고급 스파클링 와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샴페인 지방뿐만이 아니라 크레망 지방에서도 크레망을 만들 때도 이렇게 브릿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브릿? 이거 좀 달지 않고 드라이하고 상큼하겠는데 하면서 이렇게 와인 병을 가지고 와인을 꼭 오픈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와인 병만 보고 상상하면서 와인을 마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와인병에 만약에 드미색이라고 적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한
중간 정도의 단맛을 가지고 있겠구나. 세게 달달한 뜻이고 더 단 거는 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한 듬이 한 미디움 스윗한 와인들은 누구나 편하게 마실 수 있겠구나라고 레이블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 내려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와인 마시는 재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럽 와인들은 지역명으로 와인을 표현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PDF 드릴 테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고 싶으시면 상세하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큰 틀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중에 부르고뉴는 굉장히 왕족과 귀족들이 먹고 워낙 와인 가격대가 몇 천만 원을 호가하는 와인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지도를 보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시간을 다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를 봤고요. 이제 독일 와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독일 와인. 네, 독일에는 맥주가 중요하죠. 그래서 독일 지도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우선 지도만 보고 설명을 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 글씨 읽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맛보고, 즐기고 이런 게 중요한데 독일 지도를 봤을 때요. 우선 독일은 프랑스보다 북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뭘 상상할 수가 있어요? 아, 샴페인 지역보다 춥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레드 와인보다는 화이트 와인을 많이 생산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독일은 실질적으로도 80% 이상을 화이트 와인을 생산하는 국가이기도 해요. 이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지도가 이렇게 커다란데요. 그 중에 딱 절반 아래만 있잖아요. 포도가 심어질 수 있는 북한계선이 북위 50도까지 와인이 다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은 지역에서는 포도를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독일 내에서도 와인 생산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여기가 프랑스 알자스 지역, 샤페인 지역과 굉장히 가까운 게 독일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의 문화와 영향을 많이 받아서요. 프랑스랑 가까운 지역 라인강과 모젤강 주변으로는요 와인을 많이 마셔요. 네, 그리고 수도원이 발달이 되어 있고 왕족이나 귀족의 문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게 프랑스 서쪽이에요. 프랑스랑 가까운 독일이 굉장히 와인을 마시고요. 프랑스 지도를 봤을 때 동쪽은 와인 지도가 없잖아요. 동쪽 같은 경우에는 신기하게 맥주를 많이 마셔요. 그래서 맥주 여행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맥주 공장들은 전부 다 동쪽에 있는 게 또 와인 지도를 봤을 때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한쪽으로 몰려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 와인 공부하기 편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우선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독일 같은 경우에도 역사가 굉장히 재미있죠. 우선 3세기경에 모젤과 라인강 주변으로 강 주변에 포도밭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왜 강 주변에 포도밭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냐면 우선 지역적으로 봤을 때 독일은 춥잖아요. 추운데 강 주변에 포도밭을 심게 되면 워낙 산줄기가 굽이굽이 용처럼 이렇게 흐르는 게 바로 모젤강이거든요. 근데 모젤강 주변으로 포도나무를 심게 되면 여름에 태양이 부족한데요. 태양이 부족한데 태양이 그 모젤강을 한번 반사해서 포도한테 빛을 한 번 더 쌓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태양빛을 2배로 받을 수 있어서 당도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와인을 봤을 때 햇빛은요 포도에 당분을 주는 거고요. 왜 밤에 일교차가 추워지면 추워진 온도는 포도한테 산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당도와 추운 날씨 때문에 산도가 받쳐주기 때문에 와인에서 당도는요 진한 빛깔이랑 알코올을 만들고요. 산도, 와인을 먹었을 때 만약에 시큼한 맛이 나잖아요. 적당하게 산도가 있으면 이 와인은 산이 있어서 힘이 있으니까 장기 보관을 할 수 있는 와인이겠구나라고 와인을 마시면서 와인에 대한 잠재력을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잠재력을 체크할 수 있는 게 바로 강 주변에 포도를 심어야 돼요. 보통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독일에서 이제 와인이 돈이 되는 사업이라는 걸 알다 보니까 강 주변에는요 옛날 수도원이나 원래 역사 깊은 사람들이 포도원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새로 시작하는
포도원 사람들은 그 강 주변의 포도원을 살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어서 아스팔트 있죠. 고속도로 옆에 포도밭을 사기 시작을 했어요. 과거에는 고속도로가 없었잖아요. 고속도로가 없는데 이제는 고속도로 옆 주변에 포도밭을 사게 되면 아스팔트에 그 태양이 반사가 돼서 포도한테 가고 그 열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독일의 포도원의 또 새로운 모습은 고속도로, 아스팔트 주변에 또 포도원이 생겨서 도로를 달리면서도 포도밭을 구경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포도밭 여행을 머릿속에 상상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독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도를 심어줄 수 있는 지역이 한정적이에요. 강 주변이거나 포도밭이거나. 그래서 포도가 아주 귀할 수밖에 없는 게 독일이기 때문에 독일은 양조 방법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와인을 공부를 하려면 양조, 브랜드, 마케팅, 프랑스를 따라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양조 기술은 전부 다 독일에서 사갖고 와요. 그래서 한국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와인을 생산하는 지역 있죠. 왜 한국 와인도 잠재력이 있나요? 좋은 와인인가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직 장기 보관은 할 수 없지만 굉장히 유럽 스타일로 맛있게 만들려고 한국도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미래지향적인 거를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그 양조 방법은 전부 다 독일에서 사와가지고 배워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기술력이 대단하다라는 게 독일에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수도원들이 포도나무를 와인을 양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종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그래서 종교에서 독일 사람들 수도생들이 연애도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노동의 일, 감사의 마음으로 노동을 할 때 포도를 와인을 양조하거나 맥주를 양조하거든요. 그래서 와인을 양조를 해서 팔게 되면 이게 되게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만들어요. 이 수도승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거든요. 우리나라도 스님이 만든 된장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된장 파시는 분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수도승이 만든 와인은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대에도 이렇게 유통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교회가 돈을 차치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교회도 옛날에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할 때 돈을 벌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면 그걸로 포도밭을 사고 이렇게 늘렸는데 이게 너무 타락해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나폴레옹 있죠. 나폴레옹 3세는 절대 왕건으로 나라를 망쳤지만 나폴레옹 1세는 굉장히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독일까지 진출한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는 저런 못된 수도승들을 다 잡아야겠다 해서 교회에 있는 땅들을 다 몰수했어요. 다 교회에 있는 땅을 몰수해서 서민들한테 싼 값에 팔아갔죠. 그래서 1800년 초에 전부 다 프랑스건 독일이건 나폴레옹의 영향으로 이제 타락하고 맨날 돈만 챙기려던 수도승들은 이제 시대가 끝나고 서민들한테 그 이권이 넘어가는 시대가 바로 1800년대 오기 때문에 이때부터 와인의 역사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종교적인 타락에 관한 얘기를 듣는 것도 와인을 배울 때 굉장히 재미있는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바다랑 멀리 있기 때문에 대륙성 기후예요. 그래서 북한계선 맨 위에 있기 때문에 화이트 와인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고요. 토양은 뭐 지는 토양보다는 모래 쪽이 많은데 워낙 지대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돌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만약에 좀 낮은 땅에 심어진 화이트 와인 있죠. 그래서 그냥 진흙이 섞인 양토에 만약에 포도나무를 심게 되면 약간 그냥 가벼운 화이트 와인을 먹는데 약간 산 위쪽에 심어진 포도나무 있죠. 약간 슬레이트라고 하는데 전파남이거든요. 돌이 겹겹이 쌓여있는 판에 포도나무가 뿌리를 뽑게 되면 뿌리 뽑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포도가. 그러면 포도가 엄청 강인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 돌에 미네랄을 다 먹고 포도 알에 넣는 거거든요.
그렇게 심어진 포도를 여러분들이 맛보게 된다면 약간 미네랄기 있죠. 약간 돌을 혀로 핥는 듯한 느낌의 그런 미네랄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휘발유 냄새가 나요. 그래서 독일 와인을 마셨는데 이렇게 스월링 흔들어서 와인을 향을 맡았더니 휘발유 냄새가 난다 하면 이건 최고의 독일 와인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진짜 약간 기름 섞인 냄새가 나면서 그 휘발유 향을 이렇게 슬슬 흔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휘발이 돼서 날아가요. 날아가고 또 좋은 향만 담기 때문에 이런 돌에 심어진 화이트 포도 품종은 정말 200~300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의 화이트 와인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몇백만 원짜리 화이트 와인을 못 드셔보셨을 테지만 화이트 와인에 감동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독일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게 워낙 양조 기술이 대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유럽 와인을 배울 때 PDO라고 해서 원산지 규격에 맞는 와인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독일은 당연히 원산지 규격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워낙 포도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원산지는 그냥 이론적으로 전부 다 와인을 생산하는 곳은 못난 와인이 없어요. 그냥 하급의 와인이 없고 전부 다 상급의 퀄리티 있는 와인만 생산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독일 와인은 다 양조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못난 와인이 없고 다 좋은 원산지 규격에 맞춘 와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양조학적으로 독일 와인의 등급을 나눈다라는 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산지 규격은 다 갖췄는데 독일 와인이 양조학적으로 왜 중요하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양조 기술을 배우려고 하느냐라는 거는 와인을 생산하는 데서부터 머리를 쓰시면 돼요. 안 쉬고 계속 가도 되죠. 여러분들 주무시고 싶으신 분은 주무셔도 돼요. 이제 저는 쉬지 않고 계속 달릴 거기 때문에 글씨가 많아지면 이제 잘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이제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 독일은 북쪽이기 때문에 태양이 부족해요. 태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양조장들이 걱정이 많아요. 이제 포도를 수확할 철이 되었는데 포도를 어떻게 수확을 해야 되느냐. 다른 유럽 같은 경우에는 8월이나 9월 초쯤에 포도를 수확을 하는데 독일은 천천히 9월 넘어서 포도를 수확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포도를 그냥 수확해야 되는 시기에 포도를 수확을 하게 되면 태양이 부족하니까 포도의 당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단맛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와인을 양조를 하게 되면 그냥 가볍고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와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흥청망청 나발볼 수 있는 와인이 되니까 그런 와인을 바로 카비넷이라고 양조 등급으로 나눠요. 카비넷이라고 하고 근데 너무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와인만 생산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일주일 기다렸다가 태양을 좀 더 받은 포도를 가지고 수확을 하면 포도가 좀 더 달달해졌겠죠? 이 조금 더 달달해져 와인, 한 시기보다 일주일 늦게 생산된 늦은 수확의 와인을 슈페트 레제라고 불러요. 근데 보통 유통되는 와인은 대부분 슈페트 레제가 많이 유통이 되고 이런 슈페트 레제 등급을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6~7만 원 정도 해요. 기본적으로 화이트 와인이 가격대가 있는 편이에요. 이런 슈페트 레제는 늦은 수확한 와인입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우슬레제라는 등급이 있어요. 아우슬레제 같은 경우에는 선별 수확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서 모든 나라의 양조 기술이 독일에서 나왔다는 걸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아우슬레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완전히 익은 와인이죠. 완전히 익은 와인을 이렇게 뒷짐지고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골라서 손으로 따는 거예요. 안 익은 와인은 냅두고 익은 포도만 따가지고 이렇게 수확을 해서 바구니에 넣어서 양조장에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게 아우슬레제예요. 좀 더 진하고 바디감이 있고 태양을 잘 받았기 때문에 입에 넣었을 때도 묵직한 바디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 하지만 아직도 프레쉬한 단계예요. 이걸 바로 아우슬레제라고 하고 베렌 아우슬레제라는 게 있어요. 제가 되게 쉽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되게 어렵게 많이 적혀 있는데 정말 촌스럽게 적어놨죠. 하날이라고 제가 이렇게 촌스럽게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익은 포도 중에서도
그 포도 알에서 하나하나 또 이렇게 손으로 따가지고 양조장에 보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손이 굉장히 많이 가겠어요. 그래서 베리 상태로 선별 수확하는 거를 바로 베레나우스 레제라고 이렇게 양조적 등급을 나누죠. 그리고 좀 더 여러분들이 더 깊게 나가면 아이스 와인이라는 와인 들어보셨나요? 네, 기본적으로 아이스 와인은 가격이 비싸요. 독일에서 시작이 됐는데 우선 얼음 와인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와인 이름에서도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영하 8도 이하에서 선별한 와인이거든요. 이것도 베레나우스 레제 같은 거예요. 하나 따는데 뭐가 다르냐면요. 수확 시기가 달라요. 보통 이렇게 베레나우스 레제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에 양조가 종료가 되거든요. 수확이 종료가 되는데 아이스 와인은 다음해 1월, 2월까지도 포도를 나무에 그냥 달아놓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나무가 겨울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꽁꽁 얼겠죠. 우선 기본적으로 추운 시기에 꽁꽁 어는 것도 있지만 우선 늦게 수확을 하면 포도의 나무에 달려있는 채로 포도가 말라 비틀어져요. 건포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건포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건포도 먹을 때 굉장히 달잖아요. 단 상태에서 포도가 얼어버렸으니까 포도 자체에 남아있는 수분조차 다 얼어버려서 수분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수분도 얼음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수분이 없는 상태로 빨리 수확을 하게 되면 포도가 미친 듯이 달잖아요. 미친 듯이 단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양조하기 때문에 와인이 굉장히 진하고 달고 알코올 도수가 높은 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와인을 생산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와인을 담을 때도 조금만 담아요. 저희가 스탠다드 버틀이 750ml라고 규격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와인이. 근데 아이스 와인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작다 보니까 한 375ml 작은 병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10만 원대가 넘는 와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여러분들이 이게 엄청 정말 꿀같이 달고 끝맛에서 아카치아 꽃향이 이렇게 살짝 배어서 그 단맛이 꽃향과 쓴맛으로 기분 좋게 마무리되기 때문에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이런 와인은 굉장히 작은 잔으로 한 잔씩 디저트로 마시는 와인이에요. 그래서 흥청망청 이렇게 큰 글라스에 마시는 게 아니라 작은 잔에 우아하게 이렇게 한 잔씩 마시는 와인인데 와인을 좋아하다 보면 스파클링 와인에도 매료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코스별로 먹으면 좀 대접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식전 음식 먹고 메인 음식 먹고 디저트를 먹어야 제대로 음식을 다 먹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제대로 음식을 다 먹으려면 돈이 있고 교양이 있어야 제대로 된 디저트까지 마무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부자인 사람들만 최고의 디저트 와인을 마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스 와인 같은 경우에도 부자이고 와인에 대한 이해도, 디저트에 대한 이해도,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이 달콤한 디저트 와인을 마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디저트 와인, 프랑스의 소텔은 100만 원이 넘는 와인이라든가 이런 독일의 아이스 와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가의 와인이에요. 엄청 달고 가격도 비싸요. 아무도 따라서 사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머리를 쓰죠. 신세계로 이렇게 넘어간 이런 와인은요. 가끔 칠레나 호주에서 아이스 와인이라고 판매되는 와인들이 있거든요. 이런 와인들은 가격이 2, 3만 원대예요. 이게 100만 원이 넘는 아이스 와인을 2, 3만 원에 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고 싶잖아요. 게다가 가끔 코스트코에 가면 금가루도 들어있어요. 아이스 와인에. 이런 와인 2만 원에 샀는데 얼마나 횡재한 거예요. 근데 이런 스타일의 와인은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2월달에 수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냉동 창고에서 이렇게 건조를 시켜가지고 얼렸기 때문에 이렇게 편한 스타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다 장점이 있는 거죠. 저렴한 가격에 디저트를 마실 수 있느냐. 그래서 저렴하게 냉동 창고에 만든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술적으로 그렇게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낮은 가격으로도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우선 제대로 된 걸 알고 저렴한 와인이 왜 나왔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스 와인이 병식기한이 좁고 네네네네네. 이유가
비쌌어요. 근데 양을 우선 반으로 줄였잖아요. 양을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고기를 맞추고. 근데 원래 독일 와인 병의 스타일이 다 길쭉하게 만드는 게 독일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것도 반영이 됐는데 그런 병에 대한 디자인은 네, 그 만들고 싶은 사람 마음이었겠어요. 그래서 독일 와인 중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와인 중에 하나가 전 독일 와인은 퀄리티가 우선 좋다고 했죠. 그래서 독일 와인병은 우선 일반 와인병이랑 달라요. 길고 길쭉하고 지역에 따라 모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와인병이 파랗고요. 라인가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독일은 와인병 색깔을 보고도 지역을 가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랗고 예쁜 병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이 와인을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수입하는 곳이 별로 없는데 독일에서 공부할 때 가치가 굉장히 높은 와인이거든요. 와인 이름을 이렇게 읽어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QBA라고 퀄리티 있는 와인입니다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리프라우 밀이라고 적혀 있어요. 와인 이름인데 이 와인 이름이 리브플라우가 자유라는 뜻이고 밀희가 밀크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의 뜻은 여기는 와인 설명서에는 사람 먹는 아가씨 우유라고 적혀 있는데 원래 자유는 성모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모의 젖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독일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수도승들이 와인을 만들고 종교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은데 글라스에 따라지는 진한 빛깔의 예수의 피를 마실 수 없는 게 독일이기 때문에 성모의 젖에 대한 이렇게 종교적인 의미를 담은 거죠. 그래서 뭔가 되게 성스럽고 귀하고 재미있게 독일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와인을 마시고 싶을 때는 이 와인을 드셔보셨으면 하는 게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꼭 찾아서라도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와인은 와인 병에 성모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와인 좀 배우면 가급적이면 병에 이렇게 적혀 있고 아는 척을 할 수 있는 와인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독일 와인병은 길고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파란색이야. 병 모양도 신기하지 뭐 이러면서 마시기 좋은 와인이고 기본적으로 와인이 너무 그냥 부드럽고 편하게 마실 수 있는 화이트 와인이에요. 가격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5, 6만 원대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네네. 진짜요? 네. 근데 이게 수입하는 데가 잘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화 마케팅, 문맹인들의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리브 프라운 미리가 원래 독일에서도 굉장히 유명했지만 미국 사람들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선호하는 와인이 되었어요. 되게 대량 생산을 하고 독일의 그 와인 한번 마셔봐야지 라고 중간 역사를 딱 끊고 얘기하면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고 어느 나라 사람들이고 다 선호를 하는데 한번 먹어보고 난 다음에는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 이름이 리브프라우비 하면서 막 침을 다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잖아요. 기억이 안 나서 미국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 것인가 하면 이름을 쉽게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란 병은 그대로 따라가고 이 예수가 그려져 있는 모습 대신은 간호사를 집어넣었어요. 간호사를 집어넣어서 블루넌 파란 간호사라고 해서 독일 와인을 이렇게 쉽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미국 시장에 유통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마트나 뭐 이런 데서도 블루넌이라는 이름으로 와인이 판매가 돼요. 근데 그거는 그냥 신세계 글로벌 마케팅을 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건데 와인도 대량 유통을 하려다 보니까 와인 맛이 좀 변질이 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다 독일 거를 따라서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제대로 된 거를 드셔보시는 게 중요하고 블루는 봤을 때 야 이거 독일 따라했는데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수가 있는 거죠. 교수님이 갖고 왔어요. 이제 따였다. 이거 5만 원입니다 한 병에. 근데 오늘만 1+1으로 해드릴게요. 근데 가격이 저렴하고 너무 편해서 냉장고에 가득 둬도 괜찮은 와인이에요. 알코올 몇 거예요? 알코올은 11%예요. 11에서 12. 5%
근데 갈때 한번 카드 교체하세요. 어쩌다 보니까 저는 판매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와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진짜. 네. 자, 이제 프랑스, 독일 여행을 떠나서 독일이 원래 공부할 때요. 독일 소믈리에가 따로 있어요. 독일은 여러분들한테 쉽게 가르쳐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나라인데 제가 쉽게 가르쳐드리려고 굉장히 편하게 텍스처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독일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전문가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독일 소믈리에가 따로 있을 정도로 독일을 공부하기 어려운 나라거든요. 그렇게 해서 독일까지 여행을 하고 독일 이후에 이제 이태리로 다시 여행을 떠나볼게요. 프랑스보다 남쪽에 있는 나라예요. 이제 여러분들 상상하실 수가 있죠. 프랑스보다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어떨까요? 굉장히 태양이 많고 와인 생산량이 많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포도나무가 안 심어진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땅에 다 포도나무를 심어요. 그래서 이태리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대로 공부를 한다면 포도 품종이 500가지가 넘어요. 네. 뭐 프랑스 한 10개 정도 외우면 됐는데 독일은 정말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포도 품종이 500가지가 넘거든요. 그래서 소믈리에도 다시 공부하고 싶은 나라가 어디예요? 라고 하면 이태리는 꼭 다시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오늘은 좀 쉽게 가는 방향으로 큰 그림만 그리는 날이니까 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글라스에 올리브향, 그리고 농장의 지풀향, 그리고 산도 있는 맛과 향이 나는 지금 와인이 끼안티 클라시코였잖아요. 원산지 규격에 맞게 만든 그 끼안티 클라시코를 한 번 더 마시면서 이태리 와인 이야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태리 중요하죠. 와인 얼마나 맛있고 진짜 프랑스보다 콧대 높은 나라가 이태리일 수도 있는데 프랑스는 우선 영국 사람들이 영국에 수출을 하는 나라다 보니까 와인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어요. 뭐 몇백만 원에 몇천만 원에 이렇게 유통을 하던 게 프랑스였는데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자기네들 그냥 양조자들끼리만 나는 우리 집은 맛있게 만드는 나라이지 뭐 이러면서 자기네들만 만족하고 콧대가 높았던 게 바로 이태리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고집이 세고 좋은 와인이 많은데 가격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기껏해야 100만 원 좀 넘으면 최고급 와인이라고 칭할 정도로 프랑스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태리는 좀 프랑스보다 좀 다른 방향으로 와인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나라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태리를 우선 지리적으로 본다면 우선 알프스 산맥, 겨울에 북풍을 막아주죠. 그리고 가르다의 큰 호수는 지역 간의 온도 차이를 조절해주고 우선 크게 그냥 지리적인 거 보면 우선 지중해 기후도 있고 뭐 어쨌든 북쪽부터 남쪽까지 되게 다양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라고 편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시칠리아 섬 있죠. 시칠리아 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포도나무가 개발이 되는 곳이에요. 원래도 와인이 맛있고 음식도 맛있지만 과거에 굉장히 무서운 지역이었어요. 뭔가 대부라든가 마피아라든가 이런 되게 뭔가 음의 기운이 많은 되게 어두운 기운이 많기 때문에 과거에는 여행을도 안 갔던 곳이 이 시칠리아 섬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이제 많이 안전화되고 개방이 돼서 이제 여러분들도 시칠리아 섬을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칠리아 섬까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과거에는 이제 이태리 여행을 하면 그냥 다 나폴리나 로마 위쪽으로만 여행을 해서 그쪽 와인에 대한 이해도만 높여드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남쪽 끝까지 한번 발끝까지 가도록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와인을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또 와인을 당연히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더 배우기 위해서 왔겠지만 와인을 많이 잘 알고 와인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요즘 이태리 남부 와인을 많이 사서 먹기 시작을 했고 전반적으로 새로 시작되는 수입사들은 이태리 남부에 포커스를 맞춰서 와인을 수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태리는 조금 남부까지도 이해해야 되는 게 유통시장이 워낙 넓어졌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역사는 당연히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때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러면서 뭐 바쿠스 신이 이렇게 나발 부리면서 와인을 마시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다녔다라고 해서 신화적으로도 굉장히 기본적으로 와인에 신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와인은 참 재미있는 게 그리스나 로마의 신화가 술에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피가 종교적으로 와인에 담겨 있고 하기 때문에 와인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종교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또 재미있는 장점이기도 하는데 이런 이탈리아 역사는 고대 그리스인이 이탈리 남부에 그리스인이 남부에 이제 식민지를 개척을 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와인을 최고급으로 양조함에도 불구하고 와인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가 이태리 내부에 싸움이 많았어요. 국가적으로 내부 싸움이 많고 통일이 늦게 됐잖아요. 통일이 늦게 됐기 때문에 나라에서 뭐 경제적으로 정비를 할 시간이 늦어서 와인에 규격을 두고 정비를 해서 해외 수출을 해야지라는 정책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늦은 통일 때문에 경제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조지아라는 나라라던가 아니면 포르투갈이라는 나라 있죠. 포르투갈도 레드와인이 굉장히 진한 빛깔에 맛있거든요. 맛있고 조지아도 와인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와인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는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였어요. 기본적으로 글로벌 마케팅을 나라에서 발을 묶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르투갈이 와인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포르투갈 와인이나 이런 쪽이 진하게 많은데 그만큼 나라가 안정이 돼야 경제가 발전을 하고 무언가에 대한 값어치, 사람에 대한 값어치, 물건에 대한 값어치도 높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더 이렇게 잘 돼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이탈리아 지도를 보면서 항상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저는 깊게 생각하는 문화인이고 지식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신 차리고 와인을 글로벌로 팔아서 나라를 부자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DOC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와인 마셨을 때 와인병 테두리에 있는 딱지 있죠. 이 딱지가 되게 늦게 만들어져서 이제 우리 나라에서 인정한 와인이니까 여러분 글로벌 사람들 믿고 드세요라는 거를 나중에 정착이 된 게 바로 DOC라는 법인 거죠. 이제 이 법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유럽 등급이 PDO라는 등급이 있을 때 그 원산지 규격에 맞는 이태리 와인은 DOC라고 불러요. 이거 원산지 규격에 이 포도 품종을 써서 잘 만든 와인은 DOC라고 하는데 이태리에는 DOC가 각 지역별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DOC에서 한 단계 더 높게 아예 나라가 보증을 서줄게라는 개런티라는 등급은 DOCG 개런티까지 해주는 등급은 이태리 내에서도 많지 않아요. 몇십 개밖에 없거든요. DOCG 이태리에서도 20개밖에 없는 등급을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인증한 와인을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도 비싸지 않은데 굉장히 이태리스럽고 여기서 올리브향도 다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테스팅 와인이 얼마나 중요한 와인인지 우선 등급에서도 체크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 등급은 이렇게 DOCG라는 나라에서 선별하는 등급이 있는데요. 우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선 이태리는 남쪽이기 때문에 프랑스보다 남쪽이기 때문에 태양이 좋아요. 그래서 모든 와인이 웬만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양조가 돼요. 프랑스는 빈티지별로 맛과 향이 굉장히 다르다고 하지만 이태리는 꼭 그렇지가 않고 그냥 매년 마실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리적으로 잘 만드는 동네가 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태양이라든지 때루아라든지 모든 영역이 잘 갖추어진 지역 있죠. 이런 거를 지리적으로 클라시코라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마시는 와인이 토스카나 중에 그 작은 지역 끼안티잖아요. 끼안티라는 작은 지역에 더
고전적으로 잘 만드는 지역은 클라시코라는 이름을 붙여요. 이거는 지리적으로 아예 땅에 등급을 주는 제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리적으로 만들 거는 클래시코라고 부르죠. 끼안티 클라시코, 소아베 클라시코 해서 이렇게 더 전통적으로 만드는 곳에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또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리제르바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면 돼요. 만약에 끼안티 하면 끼안티 지역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끼안티 클라시코라고 적혀 있으면 끼안티 중에 클래식하게 전통적으로 만드는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끼안티 클라시코 리제르바라고 적혀 있으면 전통적으로 만드는 지역 중에서도 한 병 숙성이나 와인 숙성을 5년 이상 해서 와인의 최고 품질까지, 마지막 품질까지도 책임지는 게 바로 리제르바 등급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니까 한번 가격을 매겨볼게요. 끼안티 와인 있죠? 끼안티 지역에서 만드는 와인은 5만 원이에요. 5만 원인데 그 끼안티 지역 내에서 클라시코로 들어가면 10만 원이 돼요. 10만 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양조까지 신경을 썼습니다라고 와인 레이블에 끼안티 클라시코 리제르바라고 적혀있으면 2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격이 비싸지겠구나라고 편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태리 와인이 몬테풀치아노 다브루조 하면서 이름이 엄청 길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우겠어요? 길면 비싸겠구나 이렇게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클라시코나 리제르바라는 등급을 편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요. 이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한번 훑고 내려와 볼까요? 이태리 우선 북쪽으로 볼게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라의 지도를 볼 때는 큰 도시를 봐야 된다고 했죠. 프랑스 지도를 봤을 때는 파리를 찾았고요. 이태리 지도를 봤으면 어디를 찾아야 될까요? 로마를 찾아야겠죠. 로마는 한 이쯤에 있고요. 포인트로 이쯤에 있고요. 로마 위쪽에 14세기 르네상스 영광이 있는 피렌체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어요. 피렌체가 있고, 그리고 이태리에서 금융, 패션, 모든 경제적으로 최고를 달리고 있는 밀라노는 이쪽에 있어요. 북쪽에. 그래서 돈이 가장 많은 지역은 밀라노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돈이 많은 지역은 스파클링 와인을 많이 마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밀라노를 중심으로 이태리 영화를 보게 되면 우리 오늘 프로세코 마시고 시작을 할까? 스푸마테 마시고 시작을 할까? 이렇게 영화적인 대사가 많거든요. 이게 프로세코, 스푸마테 전부 다 이태리 스파클링 와인을 지칭하는 말인데 다 밀라노에서 잘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라노를 중심으로 주변의 와인을 보면 여러분들 무슨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동네는 좀 비싼 와인 위주로 한번 봐줄만 한 곳이구나 라고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밀라노를 중심으로 서쪽에는 피에몬테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피에몬테라는 지역도 고가 와인을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한데, 우선 여러분들이 편하게 피에몬테 중요한 생산물부터 알려드릴게요. 피에몬테의 가장 중요한 와인은 와인이 아니라 식재료는 뭐예요? 트러플이에요. 뭐 이렇게 그람당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호가하는 송로버섯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 가면 게가 많아요. 게가. 왜 게가 많냐면 땅속에 그 트러플이 다 심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개가 트러플 향을 맡으면서 그 땅을 막 파요. 막 파면 거기에 그 비싼 그 노다지가 이렇게 땅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피에몬테를 가면 개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개판. 개판이라고 메모를 하시네요. 정말로. 네. 이렇게 트러플 향이 많은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호주 와인에서는 유칼립투스 향이 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태리 토스카나에서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서 올리브 향이 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태리 북쪽 이 송로버섯이 심어진 이곳은 버섯 향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우선 와인 이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이쪽의 와인의 맛과 향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우선 북쪽이에요. 이태리 북쪽인데 태양은 어느 정도 당연히 프랑스보다 있겠지만
안데스 산맥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산자락 아래라서요. 안개가 굉장히 많이 껴요. 안개가 많이 껴서 태양이 좀 부족하겠죠. 안개가 많이 껴서 분명히 태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이 다 반사돼서 포도가 굉장히 늦게 익어요. 포도가 늦게 익으면 수확철이 만약에 8월에서 9월이라고 하면 그때까지 포도가 안 익은 거예요. 너무 태양을 못 받다 보니까. 그래서 포도를 10월에 수확할 수밖에 없어요. 10월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10월에 수확을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포도가 중간에 새가 먹을 수도 있고 안개가 끼기 때문에 곰팡이가 쓸 수도 있고 포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재배하기 어려운데도 어쩔 수 없이 10월에 수확을 해야 돼요. 근데 10월에 어렵게 수확한 포도를 보면 포도가 천천히 익었기 때문에 왜 급하게 익은 포도 있죠. 급하게 익은 포도는 굉장히 진하고 과일향만 나거든요. 천천히 익은 포도는요. 밑에 땅 냄새도 나고 안개 냄새도 나고 바람 냄새도 나고 숲속 냄새도 나요. 약간 풀 냄새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산이 있기 때문에 삼나무 같은 거 있죠. 뭔가 사우나 갔을 때 수증기가 있는 그런 삼나무 냄새가 나거든요. 이렇게 복잡하고 미묘한데 와인이 진하고 강하고 힘도 있어요. 그래서 와인이 힘이 있다라는 건 산도가 있기 때문에 장기 보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와인이 장기 보관까지도 할 수 있는 와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어요. 기본 단위가 30만 원대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향이 많고 좋은 와인이고 늦게 수확하고 양조하기 어렵고 생산량도 적은 와인의 지역 이름이 바로 피에몬테의 바롤로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바롤로라는 지역은요, 유럽 와인을 배울 때는 여러분들은 브랜드를 절대 먼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지역 자체가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이 바롤로라는 지역의 이름만 가지고도 나는 30만 원을 갖고 태어나겠어 라고 아예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바롤로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롤로를 마시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요. 옛날에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잖아요. 미국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어떤 이렇게 돈 있는 사람이, 돈 있는 감독이나 예술가들이 나는 오늘 바롤로 좀 먹을래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받아칠 줄 알아야 돼요. 아는 척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아는 척을 하냐면 바롤로 그 이태리 북쪽에 만들기 귀한 그 와인은 와인의 맛과 향이 좋은데 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와인은 향이 있거든요. 근데 오픈하자마자 와인 향이 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6시간이 지나야 제비꽃이랑 산나무 향, 바닐라 향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바롤로 먹으려면 점심쯤에 따놨다 저녁에 먹어야겠네 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바롤로라는 와인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가 마시면 맛이 없어요. 그냥 쓰고 맛없고 산나무의 텁텁한 맛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이 와인이 6시간 지나고 나면 굉장히 부드럽고 향긋하고 제비꽃 향이 나요. 그래서 이 바롤로를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인내를 덕으로 마시는 와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기다릴 줄 알고 와인을 공부를 하고 돈까지 있어야 마실 수 있는 와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와인은 인내를 덕으로 마시는 와인이지 라고 한번 멘트를 하시면 좀 더 그래서 기본적으로 30만 원대인데 여기에서 싸게 판다고 하길래 이렇게 적어놨어요. 네, 저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 동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와인을 좋아하는 애호가들한테 선물을 하는 정말 스승의 날이라든가 아보다 윗 상사들한테 선물하는 와인이 바롤로 지역의 와인인 거죠. 그래서 바롤로랑 함께 바로 옆에 바르바레스코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 지역도 굉장히 고가의 와인을 생산하는 지역인데 워낙 바롤로가 빛이 나다 보니까 바르바레스코가 좀 죽긴 했어요. 근데 똑같이 얘도 20만 원대가 넘어야 살 수 있는 와인이기 때문에 같이 고가 라인이에요. 그냥 이태리 피에몬테 쪽 자체가 워낙 포도를 생산하기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그 지역 자체만으로도 와인이 굉장히 호평을 받죠. 근데 이런 포도 품종이 바로 네비올로라는 포도 품종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태리는 포도 품종을 다 기억할 수 없어요. 500가지가 넘기 때문에. 근데 바롤로와 함께 포도 품종을 같이 기억하고 싶다면
아 바롤로는 네비올로라는 포도 품종으로 만들지 이렇게 한번 멘트를 할 수 있게 제가 포도 품종 이름을 적었어요. 그래서 최상품 같은 경우에는 바롤로, 리제르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리제르바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숙성을 해서 8년 뒤에 출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와인을 숙성하는 데만 10년이 걸리고요. 10년 동안 숙성한 와인을 내가 마시려면 6시간에서 많게는 24시간을 브리딩을 시켜야 마실 수 있는 와인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인내를 가지고 마실 수 있는 와인이 아니에요. 이런 와인에서는 아까 꽃향기, 흙냄새, 아까 말씀드린 송로버섯, 삼나무 향이 나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바롤로는 말이죠. 삼나무, 송로버섯, 흙냄새, 꽃향기 나는 와인입니다라고 말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셨겠죠. 근데 지리적으로 특징을 말씀드렸더니 이 와인을 마시지 않고도 이 와인의 맛과 향을 여러분들이 분명 몸으로 느꼈으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태리 북서쪽은 피에몬테, 바롤로 지역이 유명하다. 그 외에 조금 더 저렴한 와인을 마시고 싶다고 한다면 바르베라 다스티, 바르베라 달바, 돌체토 달바를 마시면 된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 와인들은 가격이 한 5만 원대예요. 얘가 한 30만 원이 넘는다고 하면 5만 원대이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이동 쪽은 못 마시겠다. 하지만 북쪽의 맛과 향을 느끼고 싶다고 하면 이 지역들의 와인들을 찾아서 드셔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싼 것도 알려드리고 싼 것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의 가성비를 최대한 높여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태리 북서쪽에 레드 와인뿐만 아니라 화이트 와인이 있는데 이태리 지역명만 알려드릴게요. 이태리의 DOCG, 나라가 퀄리티를 보장하는 이런 DOCG가 만약에 뒤에 적혀 있다면 이 앞에는 다 땅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가비도 지역 이름인데요. 이 가비라는 지역은요, 레드 와인을 생산하지 않고 화이트 와인만 생산을 해요. 그래서 공부한 사람들은 아 내가 가비 지역의 레드 와인을 마셨는데 참 맛있다더라 그러면 그게 다 뻥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가비 지역은 화이트 와인만 등급을 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와인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에서 살짝 알려드린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셨던 최애 와인 중에 모스카토 다스티 있죠.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는 스파클링 와인 있잖아요. 이것도 바로 이태리 북쪽의 와인인데 아스티 지역이죠. 아까 바롤로 지역이 아니라 이태리는 여기에 D 어퍼스트로피 아스티라고 적혀 있는데 D 어퍼스트로피가 오브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스티 지역의 모스카토 포도 품종으로 만든 와인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 건데 이 아스티라는 지역은 스파클링 와인을 알코올 도수가 낮고 스파클링을 만들어야 등급을 주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제대로 된 와인들은 전부 다 알코올 도수가 낮고 스파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단 와인인데 아 이거 싸고 대충 이산화탄소 주입해서 만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라가 자체적으로 지역을 이렇게 등급을 해서 와인을 생산하겠구나 만들기 때문에 모스카토 다스티를 마시게 된다면 아 이태리 북쪽의 맛과 향을 느꼈어 라고 이제 여러분들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5도에 그래서 모스카토 다스티가 중요한 거지 브랜드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 1879 뭐뭐뭐뭐 근데 1879가 제일 맛있기는 해요. 1879 모스카토 다스티 이렇게 해서 브랜드는 원래 나중에 보는 거고요. 유럽 와인은 포도 품종과 지역 이름을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브랜드를 찾아가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태리 동북쪽, 밀라노를 중심으로 동쪽 같은 경우에 이 베네토 지역은 워낙 상인들이 많았던 곳이잖아요. 무역을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베네토 지역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고장이기도 해요. 이런 베네토도 레드와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베네토 지역의 레드와인을 고급스럽게 생산하는 지역이 바로 발포리첼라라는 지역이에요. 이것도 지역 이름이거든요. 이 발포리첼라 지역 같은 경우에 발포리첼라 클라시코는 더 비싸겠죠. 네, 이렇게 지역적으로 등급이 주어져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 포도 품종을 혼합을 해서 진한 빛깔의 레드와인을 생산하는 곳이 바로 이 발포리첼라라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은 굉장히 달콤한
와인을 생산하기도 하는데요. 이태리에서는 달콤한 와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와인을 늦게 수확을 하면 아까 건포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늦게 수확을 해서 달콤하게 만들어진 와인, 디저트 와인에다가 이렇게 과자 같은 걸 찍어 먹는 게 그들의 디저트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태리를 여행한다면 식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작은 이렇게 뭔가 위스키잔 같은데 달콤한 와인을 한 잔씩 줘요. 그러면 그 와인에다가 이태리 특유의 과자를 찍어서 먹기 때문에 항상 달콤한 와인도 이태리 와인에서는 같이 언급하는데 북쪽에서 생산하는 달콤한 레드 와인은 레치오토라고 이렇게 읽어요. 지역마다 불리워지는 이름이 달라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태리 북쪽의 레드 와인 그리고 이태리 북쪽의 명품 와인. 아까 서쪽의 명품 와인이 바롤로라고 했다고 하면 동쪽의 명품 와인은 아마로네라는 와인이거든요. 이 와인이 왜 명품이 될 수밖에 없었냐고 한다면 와인 이름도 예쁘죠? 아마로네 하면 30만 원 이상 이렇게 여러분들은 외우시면 되는데 가격이 그만큼 비싸다라는 얘기는 와인을 특별하게 양조를 했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태리 아마로네는 아파시멘토라는 방법으로 와인을 양조해. 뭔 말이냐고 하냐면 아파시멘토. 머릿속에 기억하셔도 돼요. 이제 아는 척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아파시멘토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태리 북동 쪽에 가면 이렇게 포도밭 중간중간에 집이 있는데 창문이 개방된 집들이 있거든요. 그 집에 이렇게 왕골 돗자리 같은 데다가 포도를 수확을 하고 나면 거기에다 포도를 1차 말려요. 아까 말린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건포도를 만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포도의 당도를 최대치로 높이는 거예요. 원래 포도의 브릭스가 24브릭스라고 한다면 30브릭스, 40브릭스 같이 이렇게 당도를 높이면 와인을 양조를 했을 때 굉장히 진하고 단맛이 나고 우선 1차 단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와인의 당도는 알코올이거든요. 와인의 당이 알코올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태리 와인 알코올 도수가 12.5도에서 13도 정도 되는데 이 아파시멘토 방법으로 만든 아마로네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도수가 16.5도 정도 나와요. 근데 와인에서 0.5도 올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에 비해 3도, 4도 정도 높다라는 건 정말 양조를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 방법으로 만든 게 바로 아마로네라는 와인이죠. 근데 이런 아마로네는 아파시멘토 방법으로 만드는데 워낙 고가 와인이고 포도가 귀하기 때문에 와인을 양조하고 난 다음에 그 나무 껍질이나 그 부자재물 있죠. 부자재물에도 아직도 알코올을 뺄 수 있는 알코올 당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껍질만 따로 빼가지고 또 술을 만들어요. 아깝잖아요. 재탕해 먹는 거죠. 재탕. 그래서 재탕하는 양조 방법, 세컨 퍼먼테이션을 하는 와인 방법을 리파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와인이 만약에 30만 원이라고 한다면 보통 20만 원이 넘거든요. 2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리파소로 만든 와인은 그 가격의 한 절반 정도, 절반 이하 정도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인이 진하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리파소를 마셔도 아마로네를 마셔도 여러분들은 좋은 이태리 북쪽의 레드 와인을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추천하는 와인 하나가 몬테레, 리파소, 발포리첼라라는 와인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공부했으니까 알겠죠? 발포리첼라는 지역 이름이다. 리파소는 양조 방법이다. 세컨 퍼먼테이션을 한 양조 방법이다. 몬테레는 그냥 와인을 양조한 사람 이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와인 가격이 벌써 15만 5천 원이래요. 우선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양조 방법이 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컨으로 만들어서 재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싼데 이 와인을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가 와인을 모르면 여러분들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이 와인을 검색을 했더니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와인 스펙테이터에서 90점을 받았대요. 와 뭔가 되게 믿음직스럽죠. 그리고 영국의 디켄터즈에서 선정한 곳에서 5스타를 받았대요. 뭔가 별을 꽉 채워서 만들었다는 건 남이 평가했을 때 뭔가 선호도가 있는 와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몬테레 리파소라는 와인이 굉장히 좋은 와인이지만 남들이 와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와인이 명절이고 와인을 구매하러 갔을 때 백화점에 가면 예쁜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손님이 돈 있어 보이면 와인 셀러방으로 데려가잖아요. 좀 다른 방에 데려가서 손님 이런 와인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비싼 와인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줄 거란 말이죠. 왜냐면 돈이 많아 보이시거든요. 돈이 많아 보이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호객행위를 하냐면 이 와인 말이죠. 와인 스펙테이터 100점 받은 와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의 뜻은요. 와인은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판매량이 달라지는데 와인을 평가하는 와인 전문 잡지가 2개가 있어요. 미국의 와인 스펙테이터라는 잡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한 정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와인은 어디서 뭐 점수를 이렇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영국의 잡지 중에서는 디케더라는 잡지가 있어서 우리가 와인 이름을 모르면 점수나 가격을 보고 와인을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준 점수를 보고 와인을 판단하는데 이 와인이 바로 와인 스펙테이터라는 미국 전문 잡지에서 호평을 받았다라는 뜻의 와인인 거죠. 그래서 처음 모르신다면 이렇게 점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 장애가 있다면. 그리고 와인을 평가하는 사람으로 가장 잘 알려진 사람들 중에는 2사람이 있는데 우선 영국의 휴 존슨이라는 사람과 미국의 로버트 파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로버트 파커 있죠. 로버트 파커가 만약에 그냥 좀 대머리 아저씨인데 변호사이고 공부도 굉장히 잘하시는 아저씨인데 와인을 그렇게 평가를 잘해요. 그리고 와인을 마실 때 그만의 점수 방법이 있는데 조금 신뢰도가 있어요. 제가 로버트 파커는 다음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 사람이 점수를 주면 만약에 100점을 주잖아요. 되게 신기한 게 원래 와인 가격이 30만 원이었던 와인이 100만 원으로 가격이 올라요. 그만큼 와인 가격에도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 바로 로버트 파커라는 사람이니까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이 사람이 어떤지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되게 깐깐하게 생긴 아저씨가 이렇게 나를 째려보고 있는 사진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2사람 이름은 기억하시고 2 전문 잡지 이름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와인을 세계적으로 누가 평가를 해서 이렇게 유통이 되겠구나라고 마케팅 현황까지도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진짜 와인 공부를 하는 게 아닐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만 넘어간다면 이제 이태리 중부 지역에 에밀리아 로마냐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이 지역은 그냥 음식이 맛있는 게 많아요. 치즈라든가 뭐 이렇게 음식이 식자재가 맛있는 게 많은데 와인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그냥 와인이 편하고 맛있으니까 유럽 사람들만 먹다가 이제 좀 많이 수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에밀리아 로마나 지역은 그냥 가볍고 편하게 마시는 음료수 같은 와인이 많아서 이 지역의 와인이 그러면 비싸지 않고 가벼운 와인이겠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도 수입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태리 중부, 이태리 중부가 제일 중요하죠. 이태리 중부 지역의 토스카나라는 지역, 토스카나라는 지역은 끼안티의 본고장이죠. 끼안티의 뭐 역사적인 일에는 이동해 이사장님이 많이 얘기했을 테니까 검은 숱한 얘기는 빼고 여러 가지 끼안티 디오시지, 끼안티 클라시코 디오시지. 그래서 이렇게 작은 지역으로 갈수록 와인이 굉장히 비싸고 좋아진다라는 얘기 있었죠. 기본적으로 나라가 개런티를 주는 거는 이태리 내에서 20군데밖에 없는데 그 중에 이태리 토스카나에 6군데가 넘는 개런티를 받은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이태리 중부 지역의 와인은 발에 걸리는 대로 마시면 다 맛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될 정도로 워낙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태리 스타일의 와인을 먹고 싶다면 중부 지역의 와인은 꼭 마셔야 되고 오늘 드셔야 되는 끼안티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이 맛과 향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중부 지역의 포도 품종은 산지오 베제라는 포도 품종이에요. 근데 산지오 베제 여기서 한번 풀고 넘어갈까요? 여러분들이 와인 공부를 했는데 집에 가서 오늘 가서 뭐 공부하고 왔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멋있게 뭔가 멘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말이지 유럽 여행을 와인으로 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이 산지오 베제가 어떤 뜻이냐면 제우스의 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의 문화가 와인 속에 배어 있는 거죠. 그만큼 그 사람들은 와인을 신적으로 존경하는 게 바로 이태리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제우스의 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이 이태리 르네상스의 문화를 몸으로 느끼고 왔어라고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산지오 베제가 제우스의 피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와인을 마실 때는 그냥 마시면 안 되죠. 와인의 맛과 향을 느끼면서 이 와인 말이지 막 천연비행을 마친 벌꿀의 뒷다리에서 나는 꽃가루를 향해서 와인을 흡을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지난 제우스의 그 힘과 권력을 느끼면서 이태리 르네상스를 느끼고 왔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그랬다라고 집에 가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태리 워낙 콧대가 높거든요. 우리 땅에서 만든 와인은 우리가 최고로 잘 만들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태리 사람들이에요. 와인이 가격이 비싸건 싸건 상관이 없는데 이태리에서 조금 반항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이태리 얼마 안 됐어요. 역사도 한 100년도 안 된 역사 전에 이태리에 망나니 안젤로라는 망나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말도 되게 안 듣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내가 좀 와인 좀 잘 만들어 보겠다고, 아빠가 워낙 유명한 양조자이니까 내가 와인 좀 잘 만들어 보겠다고 와인을 만들었더니 이태리 맛을 그냥 미디엄 맛이 고만고만하다고 본인이 느꼈나 봐요. 그래가지고 와인 좀 공부를 했다고. 프랑스 와인 있죠. 요즘 사람들은 프랑스 와인을 좋아해 하면서 프랑스에 있는 포도 품종 까버네 쇼비뇽을 갖다가 이태리 땅에 심은 거예요. 이태리 땅에 심어가지고 산지오 베제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와인을 딱 내놨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와인을 이렇게 던지면서 때려 이게 무슨 와인이야 하면서 화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땅에서 난 게 아니라 남의 땅의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집에서 아주 만만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작 이 와인을 품평회에 내봤더니 최고 와인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은 외국 포도 품종을 자기 땅에 심는 거를 아예 이례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 안젤로라는 사람 때문에 약간 생각의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토스카나 이태리 중부 사람들도 그런 꼬장꼬장한 생각이 바뀌면서 이태리 한쪽의 볼게리라는 땅 지역에 프랑스 포도 품종, 그러니까 딸기밭 같은 거 이제 딸기밭 다 갈아엎고 이 프랑스 포도 품종을 심어서 이태리 와인이랑 섞었더니 진하고 맛있고 장기 숙성한 와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나서 이태리 와인 사람들이 와인을 팔기 시작을 했는데 그냥 팔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보르도 사람들 진한 빛깔의 레드 와인 만들어서 두세 배 가격 비싸게 붙여서 팔았더니 품귀 현상이 났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와인 그냥 5만 원, 10만 원에 팔았는데 50만 원 막 이렇게 팔았더니 아주 신이 나게 잘 팔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런 와인을 뭐라고 하냐면 저는 진짜 되게 편하고 재밌게 말한 건데 와인 책을 다시 찾아보면 여러분들은 다르게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이태리 포도 품종이랑 이례적인 국제 포도 품종을 블렌딩한 거를 슈퍼 토스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태리 정부에서는 이태리 인정을 주지 않았어요. 너네는 이태리 와인이 아니니까 등급을 줄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했던 와인들이죠. 등급을 못 받은 와인이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원산지 규격에 맞는 와인은 PDO인데 그냥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서 우리 양조장에서 만들면 그냥 지리적 명치만 주고 아무런 그런 명예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와인이 명예가 없는 와인인 거예요. 명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생산되는 와인보다 5배가 와인이 비싼 거죠. 사람들이 호기심에 너도 나도 사 먹기 시작을 했고 근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고 이런 와인들 바로 슈퍼 투스칸이라고 해요. 등급은 없는데 토스카나의 최고라는 뜻을 이름을 붙인 와인이 바로 슈퍼 투스칸이죠. 이런 슈퍼 투스칸 와인들은 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래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띠냐넬로 이런 와인들은 그냥 저런 와인이 있어서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지 안 드셔도 돼요. 네. 근데 너무 맛있어요. 우선 띠냐넬로라는 와인은
우선 이건희 회장 때문에 유명해진 와인이에요. 그냥 임원들한테 뭔가 역사적이고 좀 변할 수 있는 인재사항들한테 선물을 해줬기 때문에 약간 대기업의 문화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한 번쯤 먹어보려고 하는 와인이 이 띠냐넬로라는 와인이고, 그 다음에 솔라이아라는 와인이 있어요. 근데 제가 깊게는 설명 안 드릴게요. 오늘 할 얘기가 많으니까 와인 명칭만 알고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찾아서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시가이아라는 와인, 마세토라는 와인이 100만 원이 넘어요. 100만 원이 넘고 오르넬라이아라는 와인이 있어요. 이 등급이 없는 전부 다 슈퍼투스칸이고 이태리에서는 반항아적인 와인인데 그 중에 이태리한테 혁명을 준 와인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준 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전통만 보충할 수 없다. 다 글로벌이랑 손을 잡고 멀리 나아가자라고 명명을 붙일 수 있었던 와인이 바로 사시가이아라는 와인이에요. 이 사시가이아는 프랑스 포도 품종을 섞었기 때문에 등급이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블라인딩 테스팅을 해도 모든 와인들을 다 이길 만큼 최고로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아까 와인 스펙테이터 있죠. 미국의 전문 잡지에서도 작년에도 최고의 와인으로 꼽힐 만큼 굉장히 아직까지도 이례적으로 최고급 와인이거든요. 가격대는 한 50만 원대가 넘고 이 와인은 이태리에서도 이제 뭐라고 할 수 없는 반항아가 되었어요. 네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구나. 우리나라 이름을 널리 알렸으니 너에게는 훈장을 주겠다 해가지고 사시가이아만 유일하게 DOCG라는 등급으로 승격한 와인이에요. 이렇게 이태리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분다라는 걸 그냥 슈퍼투스칸에서 바라보시면 되고,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유명한 와인 외에도 슈퍼투스칸이라는 이름으로 10만 원대 와인들이 이제 출시가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슈퍼투스칸이구나 맛보고 싶으시면 백화점에 가셔서 예쁜 아가씨한테 가서 슈퍼투스칸 마시고 싶어 하면 예쁜 아가씨가 이분은 와인도 잘하시는데 돈도 많으신가 봐 하면서 이렇게 권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슈퍼투스칸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두로 말을 하면서 주문을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태리 와인 전반적으로 갔고요. 남쪽으로 갈수록 진하고 맛있는 레드 와인이 많이 양조가 되는데, 얘네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심어지고 역사를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부는 이태리가 배우고 싶다면 나중에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태리 중부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할까요? 질문. 네. 아까요 말씀하실 때 리파소는 양쪽이 2차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첫 번째로 아파트멘트. 아파트멘트로 2차는 첫 번째 한 건 아파트멘트고 네네. 두 번째는 그러면은 아파트멘트는 이렇게 한간에 되게 말린다고 했었는데 네. 그걸 착즙을 한 다음에 네, 착즙을 하고 난 다음에 나무 껍질로 또다시 아직도 과즙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네. 그 과즙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새로운 통에 넣어서 또 압착을 해서 또 주스를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2차 할 때 또 건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요, 건조는 하지 않아요, 또. 네. 아까 혹시 단어 중에서 네. 와인을 우리가 이제 스왈링이라 하고 네네. 브리핑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맞아요. 오픈 와인을 오픈해가지고 6시간에 20시간 네. 브리핑이라는 단어를 쓰나요? 이거는 이제 미국적인 용어가 되었는데, 원래 저희가 미국 용어를 많이 쓰는 이유는 와인 교재가 미국 교재가 많아서 프랑스 용어가 아닌 미국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와인을 글라스에 따라 놓고 이렇게 스월링을 하는 건 흔들다라는 뜻이잖아요. 흔들고 나면 흔드는 과정에서 와인의 단면적인 공기랑 많이 접촉을 돼요. 그래서 스월링이란 단어와 함께 브리딩, 스월링 하면서 와인 좀 숨을 쉬게 해주자 해서 브리딩이란 단어를 같이 써요. 네. 같이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스월링이라는 단어도 되는데 브리딩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와인 숨 좀 쉬고 우리 와인 좀 마시고. 우리 이제 드시고요. 우리 이영주 강사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